사장님? 저희 이제 여동생 네. 소개로 이제 그때. 아. 예. 사장님한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 예, 그때. 여튼. 네. 알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네. 집을 네. 지금 사면 안 된다. 네. 어. 지금은 네. 집을 사면 좀 굉장히 위험한 시기죠. 이제 네. 왜냐면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집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년, 2년 올라갔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3, 4, 5, 6년 계속 떨어졌어요. 사고 나서. 네. 그러면 사는 게 맞아요? 안 사는 게 맞아요? 안 사는 게 맞죠. 안 사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됐을 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네. 역사상 가장 최악의 거품이 껴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악의 거품이다. 네. 진짜요? 데이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네.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의견이 없죠. 그냥 그렇죠. 팩트를 보여줄 네, 뿐인데. 그냥 팩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는 있다. 한 1년이나? 정말 네. 최악의 경우는 2년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산이 높은 만큼 굉장히 골이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년만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부동산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1, 2년 뭐 하고 세금 내고 아예 파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있죠. 있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있죠. 네. 그죠. 네. 내 소중한 어떻게 보면 쉼터를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칫 요즘과 같은 시기에 내 쉼터를 마련하려다가 네. 내 인생을 자칫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일단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팩트 체크를 좀 해보시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 뵀을 때는 네. 그 2018년에 뵀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네. 뭐 이거 사야 된다고 저한테 막 이거 그때 막 보여주시면서 이거 그렇죠. 사라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이 지났죠. 3년 지났죠. 지금 2021년이 네. 됐는데 네. 지금 뵌 대표님은 네. 집을 살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집을 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역 따라 달라요. 대한민국 네네.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이제 수도권 그리고 네.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한 거의 뭐 역사상 최악의 거품이 지금 껴있는 걸로 최악이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죠. 네. 네네. 그럴까요? 네. 먼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뭐냐면 네. 이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를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세는 실제 수요만큼 가격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가 움직이는 전세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본질적인 가치로 놓고 본 거죠. 잠시만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전세 가격이 1억이다가 전세 가격이 2억이 됐어요. 네. 그럼 이거는 본질적인 가치로 본 거죠. 왜? 네. 투자 목적이 1도 없으니까. 예. 투자 목적이 없잖아요. 그 전세는 투자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 수요가 몰리는 만큼 전세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본질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근데 매매 가격은 어때요? 투자나 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를 측정한 게 바로 이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거고요. 얘가 이제 갭이 얼마냐? 갭이랑은 달라요. 갭은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을, 그러니까 가격 차이만을 보는 건데, 네. 이거는 올라가는 증감률을 비교한 거예요. 증감률. 예, 증감률. 기울기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차트를 보면 네. 가장 저평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 15년, 16년, 17년 까지 정도가 전세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는 저평가였었죠. 그러니까 전세 증가율이랑 매매가 증가율의 차이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걸 이제 비교를 좀 한 겁니다. 네네. 예, 특히나 이제 내 집 마련처럼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은 네. 저평가 됐을 때 해야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고평가로 보이네요. 지난 6년 중에서 2015년 이후로 네. 지금이 제일 고평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평가 구간은 확연하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올 텐데 이 초록색 구간에서 네. 사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산다면. 그렇죠. 근데 서울은 네. 어쨌거나 지금 너무 빨간 구간이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저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성격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네. 성격도 보고 능력도 보고 체력도 보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반적인 걸 판단하듯이 네.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막 관문 하나 넘은 겁니다. 네. 근데 이 관문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지금. 전세가 상승률 대비 매매가 상승률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 그렇죠. 많이 좀 과열이 되어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PIR이라고 해서 네.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 봤고 보시면 2008년과 2009년이 굉장히 고평가였었죠. 네. 빨간불 들어오면서. 네. 그리고 언제가 제일 쌌냐면 2015, 14, 15년. 네. 그쵸? 14, 15, 16. 네. 그리고 지금은 2008년의 고점보다도 더 높죠.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그렇죠. 지난 이제 2008년 이후로 지난 13년 중에서 네. 현재가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장 가격이 고평가다. 가장 비쌌고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14, 15년. 아. 저 때 샀으면 사실은 바닥에서 샀었거든요. 네. 예. 아니, 내 말은 안 살 거면 안 사도 돼요. 자, 이 집이에요.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림하우스죠. 어떠세요? 아니 여기가 진짜 3억이에요? 아이 사장님, 내가 이 집 인테리어만 1억이 넘게 들었는데 3억은 말이 안 되지. 4억이요? 여기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실거래가가 떠 있어서 맞아요. 그거 알아. 근데 이것도 4억은 어렵고 4억 2천이.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어. 예산을 줄여? 너도 네 맘대로네. 여기 내가 살거든? 얼마인 줄 알아? 6억이야. 최현아 씨,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하나만 놓고 봐도 아. 언제가 살 타이밍이고 지금이 살 타이밍이 아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더 고평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1년, 2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 만약에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신다. 그거는 지난 13년 중에서 소득 대비해서 가장 비싼 구간에.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비쌀 때 사시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알고 사시라는 거죠. 네. 정말 전문가라면 네. 저평가 됐을 때 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서울 아파트를 아직도 사도 괜찮다. 네. 이야기 하시는 거는 그분들 말씀대로 물론 더 1년, 2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부동산 자산이라는 건 내가 5년, 10년, 20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자산인데 그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위험한 시기에 자칫 매수 의사결정을 하는 건 예, 만에 하나 혹시라도 2년, 3년 후부터 아파트 가격이 30%, 4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떻게 마음이 되죠? 아프죠.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웬만한 아파트 지금 10억 하는데 30%, 40% 떨어지면 3억, 4억 떨어지는 그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대출이나 전세가 많이 껴있겠죠. 네. 근데 레버리지는 하나도 안 줄어드는데 내 순자산만 3억, 4억 까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근데 3억, 4억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내가 모으려고 해봐요. 그쵸. 10년, 20년 모아도 못 모아요, 웬만한 사람은. 네. 1년에 몇 천씩, 3천씩 모은다고 해도 그럼요. 10년 동안 모아야 되네요. 그럼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IMF 때도 발생을 했고요. 네. 금리위기 때도 발생을 했고요. 아. 그리고 또다시 지금 13년 정도가 지난 앞으로는 또 발생하지 않을 거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네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걸 이제 만든 개념을 뭐냐면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본질적인 가치로 제가 놓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정확한 거죠. 아. 요 파란색 선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고요. 네. 요 빨간색 선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어쩔 때는 물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위에 있을 때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물가보다 오히려 덜 밑에 있을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고평가와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어 본 거예요. 네네.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 속도 대비 아파트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 우상향하는 데이터니까 네. 이거를 두 네. 개를 차를 둬가지고 그렇죠. 요걸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네. 지금 저평가 구간은 네. 확연히 넘어섰다. 네.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36.7% 네. 고평가되어 있는 거 물가 대비해서. 예. 네. 그러니까 거의 40% 가깝게 지금 아파트의 물가 대비해서 거품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보는 데이터 중에 단 하나도 좋은 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요번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도 네. 이제 글로벌하게 쓰이는 데이터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소득 데이터, 그다음에 주택 가격 데이터, 네. 그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금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주택 구매력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출 껴서 집을 사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빨간색일수록 이제 부담스러워서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녹색일수록 저평가되어서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 데이터도 이야기하는 게 서울은 2007년, 8년이 제일 안 좋았었고요. 네. 2014, 15년이 제일 좋았었고요. 네. 지금은 사상 초유로 가장 대출 금리가 쌈에도 불구하고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들어왔죠. 네. 예, 그만큼 아.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라는 네. 거죠. 네. 아. 앞으로 더 빨개진다고 해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거는 아무리 데이터로 추적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네. 사람들의 대중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다. 예, 그것도 가장 심각한 가장 심각한 예, 고평가. 가장 심각한 구간에 있는 거는 데이터로 명확하다라는 거죠. 이세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 예, 예. 네. 자, 아, 요즘에 제가 이거 왜 여쭤봤는지 아세요? 예, 이거 올리잖아요. 예. 그 밑에 댓글이 아. 너무 막 그렇게 달려가지고 아, 그렇죠. 그거랑 관계없이 예. 이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전달드린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드리려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뭐 많이 정리하셨나요? 저는 수도권은 2019년부터 19년 말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놨죠. 네. 예, 좀 세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원래 이제 2020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네. 예,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좀 옮겨놨죠. 작년 초 중반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이제 일부 지방 이제 지는 해가 될 거지만 네. 앞으로 이제 좋아질 때가 어디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강원도 이 6곳을 제가 2020년부터 라이징 스타 즉 떠오르는 별이 될 거라고 제가 네, 이야기를 네, 했고 네, 네. 실제로 2020년 초중반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죠.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 허리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밑에서 사면 너무 좋겠지만 작년 초반에 제가 얘기했을 때가 그때가 발목 밑이었고요. 근데 지금 허리 정도예요. 네. 근데 허리는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실수요자 분들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지역들 중에서 일자리랑 지방이라 할지라도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데를 사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경남, 경북, 전북, 전북, 그리고 강원. 네. 네. 그렇게. 네네. 네. 이쪽은 실수요자라면 좀 사볼만 하고. 그렇죠. 아직은 수도권은 허리나라는 거죠. 실수요자라도 안 사는 게 낫겠다. 수도권은 지금 이제 눈썹 위에까지 네, 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자칫 1, 2년 후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감정이나 의견이나 이런 거는 아예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네네. 예, 그냥 순수한 그냥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조합이 돼서 보여주고 네.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노가다죠. 아, 이거 그렇죠. 진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막 아, 투자 네. 매니아 분들 중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거를 매달 발표될 때마다 추적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죠. 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기술로 이제 자동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네네. 자, 이번에 또 다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GDP 대비해서 GDP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대한민국 GDP입니다. 네네. 그리고 요 주황색 선이 대한민국 서울의 이제 아파트 시가총액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GDP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얼만큼 간격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뒤에 막대 그래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들어올 때는 서울의 아파트가 GDP 대비해서 이제 고평가된 구간이고 네. 이 데이터로 봐도 역시 2007년 8년이 고점이었었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2008년 뒤에 2007년 8년 뒤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해서 몇 네. 퍼센트가 하락을 했죠? 몇 퍼센트예요? 30에서 40% 하락했습니다. 아, 평균 30-40%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예, 수도권 아파트가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도 인천 같은 경우는 진짜 고생 많았거든요. 많았죠. 예. 인천, 뭐 용인, 뭐 네.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서울 외곽 지역.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2007년, 8년보다 훨씬 더 고평가죠. GDP 네, 대비해서. 네. 그렇다라는 거는 만에 하나 혹시라도 떨어진다라면 그 하락폭은 2010년대 초반보다 더 세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죠,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론 뭐 네. 앞으로 1, 2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1, 2년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저도 제가 좀 긍정적인 데이터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리 데이터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네. 긍정적인 데이터가 사실 좀 안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국민들의 순자산. 그러니까 네. 순자산에는 아파트도 들어있고 뭐 토지도 들어있고 네. 뭐 주식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의 순자산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체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2005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5년, 6년, 7년, 8년.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온 지 4년째가 되니까 네.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 네,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가 저점이었냐면 2013, 14, 15년. 이 데이터도 역시 또다시 저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과거의 고점을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터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냐면요. 2018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평균 가격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8년, 19년, 20년, 21년 차, 즉 음. 올해가 4년 차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속도 대비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다. 그거는 결국에는 아파트 시장에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고 아파트에 거품이 낀 지 4년째가 되면 네. 조금 그때서부터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이 데이터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전반적으로 다 고평가 시그널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네네. 많이 나오고 들어봤어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사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그리고 그런 미치는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이제 낮은 기조로 유지가 되어 있을 때 특히나 요즘처럼 자산 시장이 굉장히 주식이나 네. 부동산이나 코인 호황이 보이고 있을 때는 가계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은 이면에 숨어 있는 거죠.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이 인상되는 금리가 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주식도 떨어질 수 있고 코인도 떨어질 수 있고 부동산도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사상 최대예요.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가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부담이 커질 거고요. 네. 부채를 끌어다 쓰신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근데 최근에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향후의 금리 인상은 대세다. 뭐 이제 FRB가 뭐 23년 말, 24년은 돼야 금리 올릴 거라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네. 뭐 내년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도 지금 뭐 테이퍼링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위험한 시그널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요 이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GDP 대비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요.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지금 보시면 75.3%고 네. 신흥국이 45.2%인데요. 네. 한국은 지금 98.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부채, 개인들의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GDP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보여주는 네. 건데요. 2008년만 하더라도 보시면 미국이나 스페인보다 낮았어요. 네. 어. 전세 대출 포함이라는 거죠. 전세 포함해서요. 네네. 어떤 GDP 대비한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 요게 이제 네. 최신 데이터 2019년 데이터인데 2019년 보니까 전세 포함했을 때 어때요?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61%고요. 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칫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미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한국에.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경각심을 좀 강하게 가지고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이 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서울에 네. 더 이상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19년, 20년에 입주 물량이 많았다가 21년, 22년, 23년 입주 물량이 굉장히 작아요. 네. 물론 24년 정도부터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고요. 네. 예. 근데 앞으로 22년, 23년까지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작단 말이에요. 네. 이것만 놓고 보면 공급이 작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것만 놓고 보면. 네.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은요,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전부 다 지하철, 광역버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만 보시면 안 되고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을 보셔야 돼요. 네. 자, 입주 물량 관련해서 가장 저는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2017년하고 2018년에 가장 신문기사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수도권 입주 폭탄. 그쵸. 그래서 서울의 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못 올라간다. 네.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미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2017년, 18년에 살려다가 많은 네.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2018년, 19년, 20년 정말 네. 입주 물량 많았죠. 네. 자, 입주 물량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자, 그런데 2010년, 11년, 12년, 13년은 입주 물량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작았던 시기입니다. 네. 수도권 전체. 네. 그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올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올라야 되죠. 올라야 되죠. 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쌌죠. 엄청 떨어졌죠. 네. 수도권 난리 날 때 대세 하락이 있었던 시기가 2010년, 11년, 12년, 네. 13년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걸로 이때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주택으로는 돈 못 번다. 못 본다. 하우스포 얘기 네, 나오고, 네. 예, 역전세 나고, 맞아요. 정말 고통스러우신 분들 많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물량이 많았을 때 상승하고 입주물량이 작았을 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입주물량보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럼 그게 과연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부동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뭐 아파트가 바로 떨어질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네. 물론 뭐 1년이나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2년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사는 거는 지난 17년, 18년 중에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지금 고평가된 구간에 지금 가장 네. 거품이 많이 껴있을 때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네. 잘못하면은 1, 2년 기분 좋을 수는 있죠. 근데 1년은 파실 거 아니잖아요. 네. 네. 4, 5년 뒤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그게 자칫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네. 2007년, 8년에 사가지고요. 수도권 아파트 사가지고요. 피눈물 흘리신 분들 저는 실제로 많이 상담을 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여러분들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는 내 순자산이 2억, 3억, 4억, 5억씩 이렇게 날라가면요. 진짜 그냥 진짜 뭐 평생 일한 네, 거에. 그럼요. 그죠. 집 네. 하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은 네. 네. 그런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 네. 이건데. 네. 그럼 진짜 딱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 네. 그런 걸 알 수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힌트를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힌트. 이제 좀 몇 가지 것들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걸까요? 한번 좀 아. 보죠. 네. 자, 그 신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뭐냐면 네. 바로 이제 주식 시장이에요. 더 빠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떨어지는 신호 가장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늘은 좀 많이 꽤 떨어진 것 같은데 계속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만에 하나 월봉상 월간 기준으로 주식 시장이 2달, 3달 연속으로 떨어진다. 네. 그래서 뭔가 그동안과는 뭔가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네. 그렇다면 이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크게 하락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간다.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많이 껴있어도 당장 떨어지기는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2007년 연말부터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씩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초반
때부터 이상이 생겼었고요. 어.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빨리 네. 이상 신호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 차례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18년 네, 굉장히 이제 하락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네. 오히려 부동산 그렇죠.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했다는 거죠. 수도권이. 과열 국면이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첫 번째 아.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18년에는 제가 세 군데를 꼭 집어서 네. 무조건 사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때가 네네. 서울, 대전, 전남이었습니다. 아. 그때는 데이터가 좋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지금 2021년, 22년의 대한민국 경제는 언제와 비슷하냐면 2007년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때도 2007년에도 사람들이 그때는 중국 펀드가 난리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줄 서서 펀드 가입을 했어요. 네, 미래에셋고. 예. 네. 지금 뭐 개미 열풍 불듯이.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엄청나게 뜨거웠고요. 그래서 네. 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때는 코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에 엄청난 뜨거운 열풍이 불었던 게 2007년이었고. 버블 세븐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고평가였었죠. 예. 그래서 이때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이상 신호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지금 코인까지니까 주식, 네. 코인, 부동산까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왔고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행복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신호가 나온다면 이게 부동산 시장의 하락의 트리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코로나 쇼크가 왔을 때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 하락도 시작된다 본격. 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주식 시장 그냥 확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네.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과도한 유동성을 풀지 않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 부으면서 네. 시장이 엄청난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기업들 중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네네. 어떤 IT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하니까 어떤 돈의 힘과 실적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가고 주식시장이 가니까 부동산이 꺾이기가 힘들죠. 네. 예. 더군다나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임대차 3법을 또 하게 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이 급등한 전세가격이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네.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 만약에 네. 더 이상 정책이 전세가를 받쳐주는 정책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네.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이 꺾이게 되면 굉장히 네. 좀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네. 전세 수급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네. 전세 수급 데이터를 보면 작년 이제 임대차 3법에 때문에 급등했던 전세 수급이 네.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압력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아직은 그래도 전세 수급이 양호한 수준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전세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는 계속 지금 꺾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수급 데이터를 또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또 다른 네. 신호. 또 어떤 네. 데이터가 있냐면 미분양 데이터가 있어요. 미분양. 그러니까 미분양은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못하고 남은 아파트잖아요. 그쵸. 근데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다라는 거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악성재고죠, 신호거든요. 악성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07년 말부터 미분양이 급속도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전혀 미분양이 증가하는 신호가 없다. 네네. 네, 이거는 굉장히 양호한 신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분양으로 봤을 때는 당장 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위험이 올 가능성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방향이 바뀐다면. 방향이 바뀌면 네. 네,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신호가 뭐냐면 이제 전세가율인데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예요. 네. 근데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수요인 전세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네.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간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고요. 네.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드디어 부동산을 투자의 눈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다는 네. 인식으로 보는 거죠. 갭이죠, 갭. 그렇죠. 갭, 네. 그렇죠. 전세가율이 또 높으면 갭이 작으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책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네.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가는 초입. 이때가 딱 최고의 매수. 그래서 2000년 초반. 네. 이때가 매수였고
과거에도 2015년 말, 2016년 초반 이때가 매수 적기였어요. 예. 근데 전세가율이 4년, 5년, 6년째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친 지가 5년, 6년째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열기가 서서히 깔아앉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중들의 부동산 투자 열풍을 뭘 전세가율로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걸로 놓고 보니까 2000 요때서부터 이렇게 한 6년 갔던 거고요. 지금도 네. 이제 보면 한 내년 한 중반 정도, 내년 초중반 정도가 이제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지금 전세가율로 보면 네. 서울이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네. 예. 자, 앞으로 그래도 상승한다고 뭐 1,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네, 이런 네. 느낌으로 보면. 네, 거의 맥스 1, 2년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네. 정말로 빠르면은 뭐 1년 안에도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네, 네. 없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또 이제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중심 지역보다는 즉 비싼 아파트들보다는 네. 외곽의 싼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상승은 일단 핵심 지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싸고 좋은 동네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예. 이게 여기가 이제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계속 퍼지면서 외곽으로 계속 온기가 퍼져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외곽까지 이제 불씨가 다 타오르면 이제는 더 이상 불 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서 시장이 끝나는 겁니다. 최근 1년 가장 많이 상승한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양주시, 네. 일산 동구, 일산 이 앞에 서구. 거는 언제라고요? 요거는 이 이제 앞에 2007년, 네, 과거의 고점 시기. 네, 네. 요거는 이제 최근 1년.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핵심 지역이 없죠. 예. 거의 대부분 다 외곽 지역이잖아요. 서울에 그쵸. 지금 보시면 도봉구, 노원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강남 서초가 들어간 것이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게 중심이 아니라 외곽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어디냐면요. 인천이에요. 맞아요. 그쵸. 인천 완전 불장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인천이 언제 가장 뜨거웠냐? 2008년이 인천이 가장 뜨거웠어요. 근데 올해 지금 인천이 가장 뜨겁잖아요. 네. 근데 참고로 인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23년에 사상 최대 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인천의 상승세는 아마도 올해 가을이나 연말 정도까지 거의 최대치일 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이걸 놓고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수도권은 상당히 이제 2007년의 어느 즈음과 유사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대세 하락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마이크가 어디 갔죠? 어머. 마이크를 안 차고 했네. 자,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에 부동산 투자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다 행복하죠. 다 행복해요, 지금. 네. 모두가 행복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요. 이 행복한 시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그거는 데이터상으로도 알기가 힘듭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거의 정말 끝자락에 어느 즈음에 와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 가지 데이터 이거는 뭐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데이터상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지난 17년 동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가장 지금 버블이 지금 많이 네네. 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수록 지금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은 세질 거고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네. 올 거다라는 거죠. 물론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의견대로 투자를 해야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